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틀리는 걸 내가 찾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 자세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노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수학 교육을 1% 바꾸는 일,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1%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서 강연을 하고 부모님들을 만나도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학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까지도 다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혜자는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잘못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대안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지, 이거는 분명히 더 좋은 방향이 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 AI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모여서 이렇게 막 미리 진도를 빼고 유형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바람직하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로서 제가 너무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됐던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대로 괜찮은가. 다른 나라 보면은 다른 나라 외국 기업들, IT 기업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30대 임원들, 20대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얼마 전에 챗 GPT나 이런 제미나이로 쓴 리포트를 골라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AI를 만든 사람이 20대 초반인데 1,400억인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시기에 뭘 하고 있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를 풀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점점 불확실성을 커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이 쫓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거기서 솔직히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게다가 입시조차도 이제는 대학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쪽으로 약간 입시적으로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맞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학은 어떻게 뽑을까요? 기출문제를 잘 풀었던 사람이 대학에 뽑히길 원하는 교수님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얘가 정말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고 싶을 텐데 그게 언제 올까요? 저는 진짜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과목이 수학인데 우린 그렇게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조차 경쟁에 승리하는 구조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의 대기업의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일본에 희망이 있겠다, 일본이란 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대기업들이 넘어갈 때 중소기업의 패권은 확실히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대기업의 패권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패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가려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패권을 넘겨줄 수 있는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재료, 아이디어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장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경쟁해서 중소기업들이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업체들을 그 국가의 지원을 뚫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따낼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에 뛰어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AI에 별로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지만 제가 솔직히 느끼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직업 교육이에요. 이게 정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뛰어들고 이런 거를 우리는 장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옛날에 저희 선배와 저 시절하고 지금 아이들, 제가 뭐 라떼를 시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다. 확실한 디렉션과 확실한 뭔가 이런 조건을 원한다. 저는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막 라떼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뛰어들어서, 저는 그게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입시를 위해서도, 또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AI가 이제 챗GPT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언젠가 오겠지 했던 시대가 갑자기 챗GPT의 등장과 함께 우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삼성전자는 그런 일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직접 못하면 바깥에 있는 인재를 막 데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급하게 사와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그래 우리가 적어도 선도하지 못했어도 패스트 팔로우는 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저는 회사고, 사실 삼성에 있는 구성원들 생각보다 애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뭐 이 말을 들으면 삼성전자에서 AI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뒤처질 일이냐, 이렇게 뒤처질 일이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AI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챗 GPT를 삼성전자에서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 왜? 보안 이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정성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아이템을 썼지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 계획을 철회했거든요. 그만큼 늦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뭔가 안정성을 원하고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이런 스탠스가 되면서 이 갑자기 급변하는 시대에 이게 맞나? 제가 되게 그 친하게 지내는 몇 분이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던가, 삼성전자에서 왜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율주행 연구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AI 하시던 분들이 공장 자동화로 이렇게 업무가 틀어진다던가. 공장 자동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그 AI 기술을 첨단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의 어떤 수율,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도전하고 그런 거에 특화된 민족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정해진 트랙에 너무 틀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해진 트랙에 틀어박혀 있고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답이 확실한 문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냐면, 수학 교육은 사실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예전에 이거 어떻게 풀었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었니? 야, 네가 푼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 맞아? 더 빨리 풀려면 이런 거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 관점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런 걸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접하는 태도가 뭔가 남들이 지금 2, 3년 빨리 하니까 나도 가서 2, 3년 빨리 해야 되고, 내가 못 쫓아가지만 그냥 대충 어쨌든 막 따라가야 되고, 막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제든 되겠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도 저는 약간 물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고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MZ세대, 저는 이 MZ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MZ세대를 상징했을 때 되게 창의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매뉴얼을 원한다.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거다. 근데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닐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분위기를.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교육은 극심화 극선행 트렌드. 극심화 극선행 트렌드.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따라올 놈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저는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고 어려운 걸 착착착 해서 따라오는 친구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머지 3%만 버리고 나머지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 3% 아이들은 특혜를 받고 있느냐? 입시에 있어서는 특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도 결국은 극심화 극선행을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접해보고 다뤄보고 이런 거에서는 저는 뭔가 혜택을 못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낭비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견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방향일 수 있다. 타고난 아이들을 제외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일단 놀라운 반응은, 부모님들이 반응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쉽게 뭔가 이렇게 유형별로 가르치고 하면 이게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받아들이기 쉽고 오히려 이것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줄 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딱 풀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문제들을 접하고 애들이 갔을 때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제가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피곤해하지 않는다, 또 가고 싶어 한다. 저는 이런 피드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학학원에 보냈는데 애가 싫어하지 않아. 저는 이게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아실걸요?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재미있는 과목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수학을 재밌어 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쾌감을 느낀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가장 고쳐주고 싶은 건 수학 교육에 관해서 가장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 같이 공감하고 뜯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이 제 생각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의 실력을 나가고 있는 진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얘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물어보면 수학을 못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짐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쟤는 중학교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뭐라고 느끼냐면 제가 더 수학을 잘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을 풀고 싶어요. 그래서 2학년 거 풀어라, 1학년 거 풀어라 하는데 3학년 거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고, 학교에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3학년 문제집 올려놓으면 쟤 3학년 거 하는구나. 이런 세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 뜯어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도를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수학 실력을 대변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잘 혼내지 않는데 약간 정색하는 말이 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다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인지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되게 많은 아이들이 저 예전에 이거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학은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너네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3달 동안 가둬놓고 수능 문제를 내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입에서 저 이거 옛날에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수학 교육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봤던 문제를 또 푸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봤어도 새롭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2, 3분 버티면 어차피 답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로 뜯어 고쳐줘야 된다. 어른들이 식은땀을 흘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수학을 포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학을 포기한다? 저는 수학 포기한 애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말을 쓰는 거지 누가 수학을 포기하겠어요? 여기에 돈 버는 거 포기하신 부모님 있으세요? 나는 돈 버는 거 포기했어. 없으시죠? 그 다음에 나는 돈 벌 수만 있으면 다 벌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수학을 잘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잘하고 싶어요.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자기 입으로 수포자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규정을 해주는 거죠. 너는 수포자다. 우리가 규정을 해줘요. 아까 말했던 진도. 너는 진도 못 따라가. 야, 우리나라에는 문제집에 서열이 있어. 유형이 있고 기본이 있고 유형이 있고 심화가 있거든. 야, 너는 기본까지밖에 못 풀 것 같아. 넌 포기야. 약간 이런 인식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수포자다. 저는 수포자라는 말을 쓰는 그 심정이나 의미는 알지만 수학을 포기했다? 저는 그런 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거다. 그리고 어른들이 규정해 줄 때부터 아이들이 그 말을 쓰기 시작해요. 나는 수포자다. 내가 이렇게 많은 반 중에서 난 이 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많은 진도 중에 난 요거밖에 못 나간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포기 안 한다, 아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에 조금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는 수포자야 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 방법을 딱 갈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주고 새로운 문제를 주고 더 어려운 문제를 주고 약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요. 이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외워. 공식 외워, 또 풀어, 2번 풀어, 3번 풀어, 4번 풀어. 야, 이거 유형 저번 알려줬잖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맛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구나. 그리고 얘가, 우리가 바라는 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일리 갈 수 있을까요? 얘가 일리 가려면 얘한테 얘네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야, 너네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수학의 본질에 맞게 공부해. 야, 너네는 외워. 너네 안 되잖아. 그럼 얘네가 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죽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수포자로 만들고 너네들은 안 되라고 규정하는 건 우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얘네들은 이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습관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절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수포자라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건 우리다. 넌 수포자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줘야 되는 생각은 기다리면 네가 알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2, 3분 기다리면 선생님이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애들 다 알아요. 2, 3분 기다리면 풀어봐. 아, 다 했어? 와, 못하는 사람 여기 봐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깨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저 알겠어요 라는 말도 믿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라는 말도 믿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냈지. 내가 나름 수학 교육 전문가인데 네가 못 푸는 문제를 내가 냈겠니? 난 네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너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사실 생각해보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그 결론을 빨리 내려요. 아, 모르겠다. 왜? 예전에 배웠던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남들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풀어도 좋으니 일단 도전해봐 라고 말을 해주고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낸 거야. 도전해봐. 할 수 있어. 그리고 풀었을 때 거봐. 약간 장난식으로 거봐. 야, 하잖아. 왜 못하는데? 네가 아까 못한다고 그래서 했어 못했어? 했지? 앞으로 그만 하지 마 라는 연습을 정말 여러 번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우리 수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학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근데 사실은요 저는 착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다른 방법도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다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 다 빼야 되고 뭐 2, 3년은 앞서가야 되고 무슨 문제 착착착 해서 이거 안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각이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수학시장에서. 저는 근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부모님들이 이 방향밖에 없다. 착착착 해서 언제 선행 언제 이 문제집 언제 이 문제집 안 하면 망한다. 이 트랙에서 한 발만 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안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 트랙 안에서는 어차피 역전이 쉽지 않다. 얘네들 일리 가는 거는 정말 거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착각하시고 있다 생각은 안 하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학 선행학습 꼭 필요한가요? 저는 당연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빼고 반복하면 잘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못하는데 딱 끌고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빠르게 수학을 따라갈 수 있어서 빠르게 진도를 빼고 빠르게 반복을 한다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빨리 가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뛰어가요. 자, 선생님이 다 같이 우리 반 구보를 해요. 구보 달리기 하는데 선생님이 자 시작했는데 앞에 애가 너무 빨리 달려가요. 뒤에가 못 쫓아가. 다 같이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달려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기를 쓰고 달려갈까요? 저는 얘는 나중에 걷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데 끌고 가는 비율이 너무 높고,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해도 포기하는 애들이 있고, 뭔가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앞서서 달린 애들이 너무 빨리 달리고 너무 뭐랄까 놓치고 있다.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좋다고 생각해요. 2, 3년? 할 수 있으면 해라. 왜 저는 선행 반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선행해도 된다. 근데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두세 번 하면 못하는데?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따라가고 있어서 끌고 가는 건지, 아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일단 끌어 나중에 반복할 거야. 나중에 반복할 거야 하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반복하면 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부모의 행동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의 연속성인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수학을 트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수학을 트레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일단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구구단이에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수 세기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구구단을 외워 라고 하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나는 수학을 남들보다 못하나? 라는 인지를 벌써 하기 시작한다. 구구단이 좀 느리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구구단이 느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구구단 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해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구단을 배우는 딱 그 시점에 8, 9, 70이 딱 튀어나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시점. 야, 수학은 일단은 외워야 돼. 야, 일단 트레이닝이야.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엄마 아빠가 일단 주입을 시켜요. 좀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수학은 질문으로, 대화로, 생활 속에서 퀴즈로 만들어주면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이미. 네. 구구단을 거꾸로 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구단을 우리는 2일은 2, 2인 4, 2, 3, 6, 2, 4, 8, 2, 5, 10, 2, 6, 10 이렇게 외워가지고 7일은 7, 2, 7, 2, 10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수학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는 걸 통해서 모르는 거를 다시 한번 영역을 넓혀가는 게 수학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비단 수학교육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아는 걸 활용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근접발달 영역을 활용해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누구나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일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해가지고 8일은 8, 8이 16 하면 이거는 진짜 단순 암기로 쭉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단과 10단을 먼저 외워요. 쉽잖아요. 1, 1은 1, 2는 당연히 2, 1, 3은 3, 1, 10은 10.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10의 절반이야. 3 곱하기 5는 3 곱하기 10의 절반이야. 자, 3 곱하기 9는 잘 생각해봐. 3 곱하기 10에서 3을 빼주면, 왜냐면 3을 9번 더하는 거잖아. 3 곱하기 9는. 그럼 3 곱하기 10에서 3만 빼주면 되지. 그러면 30에서 3 빼주면 27이네. 그러면은 7, 9는 얼마일까? 그럼 애들이 머릿속에서 7, 9, 63이 아니라 7, 9는 7 곱하기 10에서 7을 빼주면 되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지식들을 연결해주면서 받아들이고 거부감이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까먹었을 때 기억해내기 훨씬 쉽고, 이거 누구나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마음이 급한 거죠. 3 곱하기 2는 얼마냐? 3 곱하기 1에서 3을 더 더해주면 돼요. 6. 그럼 3 곱하기 3은 9. 그러니까 아는 지식들을 모아서 모르는 지식을 넓혀가야 돼. 이게 수학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나선형 학습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부터 그걸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구구단표를 채우고 구구단표를 주고 이거를 너의 나름대로 방식대로 네가 알고 있는 것부터 채워가봐 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보면 훨씬 거부감도 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학 실력 차이는 언제 확 벌어질까요? 그게 초등학교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중학교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중학교 아이들이 1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1차 방정식을 왜 틀릴까요? 1차 방정식을 몰라서 틀릴까요? 전혀 아니에요. 중학교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는 걸 잘 보잖아요.
이게 곱하기야 더하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수법칙을 배웠어요. 이 지수법칙을 제가 물어봐요. 야, 3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3의 9제곱이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이게 단원별로 쭉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단원을 딱 섞어놓고 써먹어봐. 그럼 못 써먹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외우긴 외웠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을 잡으셨을 텐데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뭔가 아는 거에 기반해서 조금씩 활용하면서 이렇게 익힌 아이하고 일단 드립 다 외웠어. 이런 친구들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8, 9 하면 72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8 곱하기 A도 해야 되고요. A 곱하기 B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막 지수법칙 나오고 로그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복원을 해내야 되고 이것과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차이가 중고등학교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저쪽에서 수학을 암기로 접하고 온 애들이다 라고 저는 이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집만 풀어도 수학이 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 실력이 안 좋아도 문제집은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문제집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죠.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내가 지수법칙을 배우는 단원이야. 그러면 지수법칙을 써야 되는구나를 알고 문제를 풀어요. 게다가 유형 1, 그 밑에 문제 있죠? 그러면 유형 1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뒤에 뭐 단원평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봤던 문제고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풀면 문제 다 풀어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 확 섞어놨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뭘 써먹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집은 뭐 문제집 만드시는 분들의 의도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집 만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유형들을 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해도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똑같은 유형을 풀수록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게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유형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상위권이 되거든요. 유형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상위권이 되는데 이 문제집은 유형을 계속 테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고 나는 알았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이 아이의 발전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문제집은 유형별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문제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5문제를 풀잖아요. 유형 문제 1, 2, 3, 4, 5번을 풀어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생각하시기에는 1번을 어려워하고 2번, 3번, 4번을 점점 잘 풀다가 5번은 식은 죽 먹기로 풀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은 똑같은 문제 5번 풀리잖아요. 첫 번째 잘 풀어요. 두 번째 잘 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지루해서 이제 못 풀고 5번째 가면 애가 손 놓고 이게 멍 때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푸는 게 아이한테 효과적이지 않다. 아이는 오히려 지루해하고 수학에 대한 정서가 망가진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거 내가 본 적 없는 문제인데 하고 그냥 제끼게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약간 한계점? 문제집은 풀어야 되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꼭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축구 만화 보잖아요. 축구 만화 보면 축구 천재들 막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축구 천재가 만화 영화 나왔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축구 천재들은 축구공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축구공 차고 다니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축구 오는데 갖고 다니고 이렇게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를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축구공 갖고 다니는 애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아무리 축구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아무리 축구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학원을 뛴다고 한들 내가 길거리에서 축구공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루는 애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축구 천재 이미지는 그런 거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아까 문제집 얘기했는데 문제집과 어떤 그런 수학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에 있는 현상들을 수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관점의 문제인데 내가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 식당은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이 올까 추정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한 30분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30명 정도 있었어. 그러면 30분 단위로 30명이 있으니까 1시간이면 60명이겠네. 그러면은 10시간 하니까 이 식당 10시간 하니까 그러면 한 600명 정도 손님이 오겠구나. 그럼 한 사람이 한 15,000원씩 먹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네.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스킬 이전의 관점이기 때문에 누군가 길러주면 돼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번호판 봤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수학 잘하는 사람 중에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나는 숫자에 대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짜거나 알려준 것도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내가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갔을 때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려는 어떤 트라이를 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천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 관점을 길러주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명확한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서 수학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퀴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동차 번호판,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수를 가지고 놀아보는 경험인데, 특히 어렸을 때 수를 가지고 노는 아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수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축구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전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수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구구단을 외우면 수를 가지고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추천하는 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노는 퀴즈,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퀴즈. 예를 들면 2, 5, 10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은 2 곱하기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5, 6, 30은 알아요. 근데 30 하면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퀴즈들을, 이거를 문제집을 책상에 앉아서 푸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 이 10분, 요 10분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밌어요.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가 자기 전에 선생님이 내준 그 자동차 번호판 퀴즈 하겠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싹 적어왔대요. 왜? 재밌으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애가 수학을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집 풀면서 재밌어 하는 애는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가 실제로 수학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그런 퀴즈, 실전에서 수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지고 논다는 말 자체가 딱 정해졌으면 가지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야, 지금 차르그로 만들 거야. 자, 오른쪽은 2g 떼. 자, 뗐지? 자, 그거 이렇게 말아. 자, 2cm, 3 이렇게 말면 이건 노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룰은 이때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낼 필요는 없지만, 수를 가지고 놀 때,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놀 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가 저학년이다, 1682라는 번호판이 있다. 그러면 1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2를 빨리 해봐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니? 생각해보면 8하고 2를 더하면 10이네. 그러면 나중에 7을 더하면 17이 되겠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놀아보는 거죠. 엄마는 어떻게 했어? 아빠는 어떻게 했어? 이게 수학을 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보다 잘해서 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컴페티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더했어? 아빠는 이렇게 더했어. 이제 나중에 이게 어려워지면, 조금 더 아이가 크면 16 곱하기 82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아이가 자유로워지면 1, 6, 8, 2를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눠서 10을 만들어 봐라. 저도 아이랑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 가면 아이랑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내가 저거 한번 해볼게. 1, 6, 8이면 8 곱하기 2, 16. 거기서 1 곱하기 6을 만들어서 6을 16에서 빼주면 10이네. 그럼 아빠도 한번 해볼게. 아빠는 이렇게 했어.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냥 퀴즈 놀이하고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아까 말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축구공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수학 즐기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이들 가르칠 때도 사실 논리를 가르쳐야 돼. 논리를 가르칠 때, 야, 이거 봐봐. 여기서 논리 활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 저는 스도쿠 같은 거 줘요. 스도쿠 주고, 그 다음에 네모네모 로직 이런 거 주고요. 야구 게임 하고. 근데 이런 게임부터가 벌써 저는 굉장히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도쿠를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스도쿠 이게 막 도파민 터지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스도쿠라는 게임 자체가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럼 2는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 라는 로직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스도쿠를 주면서 이거를 했을 때 네가 발전되는 게 뭐다 라는 거를, 요즘엔 이제 챗 GPT 시대잖아요.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학은 문제집으로 빼는 거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진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집니다. 어제 아이들 모아놓고 어떤 수업을 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무한 등비 급수를 알려줬어요. 무한 등비 급수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려줬냐면,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이렇게 쭉 하면 1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너랑 피자를 같이 먹기로 했어. 근데 피자를 반 나눠 먹었다? 근데 선생님이 안 오는 거야. 네가 반을 먹었어. 근데 선생님이 또 안 오는 거야.
그 나머지 반을 먹었어. 선생님 또 안 오는 거야. 네가 나머지 반을 또 먹었다? 선생님 또 안 오는 거야. 네가 나머지 반을 또 먹었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피자가 다 없어졌네. 넌 얼마큼 먹은 거야? 그럼 애가 막 헷갈려요. 이게 뭐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다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바꿔보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은 얼마다? 1이다. 이걸 이제 3명으로 확장하고 4명으로 확장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저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퀴즈일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퀴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초등학생인데. 이거를, 이런 루트를 문제집 선정하고 막 문제집 앉아서 감독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에너지를 분산시키셔서 이런 퀴즈를 찾고 이런 활동들을 찾으시면 훨씬 원활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개념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수학은 저는 이 용어의 데피니션, 정의를 제대로 아는지에 따라서 90%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곱하기가 뭐야? 8, 9 하면 72. 8, 9는 72가 아니에요. 8, 9는 8 곱하기 9가 무슨 뜻이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 8, 9, 70 이거는 저는 기능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알려주는 목적은 뭐냐? 어렸을 때 특히 연산은 8, 9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8 빼기 3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8 빼기 3은 그냥 8개 아닌데 3개를 빼가 아니라 빼기는 원래 더하기의 역연산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8 빼기 3은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8이 되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개념. 개념이 뭐냐? 뭐 18 곱하기 9를 빨리 하는 게 개념이 아니고 18 곱하기 9는 무슨 뜻이냐? 그럼 그 개념을 활용했을 때 18 곱하기 9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알려주는 게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있고 18 곱하기 9 하면 세로 세모로 딱 쓴 다음에 8, 9, 72 자리 올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 무조건 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수학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교육 솔직히 많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화돼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등 사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예요. 왜 초등 수학은 사교육이 필요하냐면 수학이란 과목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 제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은 약간 넘사벽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난 이렇게 풀었는데 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오, 이런 관점이 있었어? 난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조 선생님은 이렇게도 풀어.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관점들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거나 부모님이랑만 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사를 만나보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막연하게 진도를 빼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보다는 아이가 약간 이런 관점이 있다고? 이런 넘사를 만나보는 관점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넘사를 만나본다는 개념이 아이가 아직 안 배웠어요. 아이가 아직 안 배운 걸 아이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넘사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나 바쁠 뿐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아이가 오! 하고 놀라는 일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사교육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막 계속 뭔가 진도를 빼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의 관점을 깨주고 생각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사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그런 사교육 하시는 분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찾는다기보다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사실은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할까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사교육 시장 선생님들은 엄마들이 원한다. 아빠들이 원한다. 근데 엄마 아빠는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됐다. 되게 슬프죠. 근데 만약에 진짜 찾으시길 원하시면 가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잘 안 믿어요. 왜? 선생님들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와서 우리 애는 진도는 괜찮고요. 뭐 그냥 이해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오셔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가셔서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요 정도 진도를 빼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잘 됐다. 난 애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못 가르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학 선생님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수학 교육에서 이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주고 이 아이를 정말 잘 끌어가고 이 아이의 장벽을 깨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아이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가 수학에 있어서 어떤 면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면이 이 아이한테 부족한 면이 있는지를 캐치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학원의 장점은 있어요. 대형학원의 장점은 안정적인 솔루션과 커리큘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고 아이가 잘 따라가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굳이 끌어내서 나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잘 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맞는 아이들이 꽤 있죠. 안 맞는 아이들은 아마 조금 작은 학원을 찾게 될 텐데 가서 꼭 얘기 나눠보시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파악한 아이와 부모님이 파악한 아이가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적어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그게 맞아. 우리 아이가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얘기는 사실 선생님마다 철학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 주느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라고 선생님이 철학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에 공감이 가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몇 학년이죠? 그럼 지금 2년을 빼야죠. 그럼 뭐 하시면 되고요. 최상의 문제 요거 가져오시고 요 문제 파셔가지고 딱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솔루션을 주고 딱 끝난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분한테는 사실은 이제 잘 맞으면 다행인데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을 확신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와 수학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학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좀 애매한 기준이니까 저는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약간 졸고 있었어요. 자습 시간에. 그러니까 보강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를 깨우더래요. 툭툭툭 깨우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다 막혔어요. 막혔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 저 세 번째 줄에 저 계산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랬죠.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그날 너무 피곤해서 다시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정말 단순 연산 오류였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도 솔직히 정신 차리고 그걸 똑바로 봤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오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반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선생님이 틀리는 걸 내가 찾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 자세가 나는 몰라. 저 선생님이 알려주면 내가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라고 생각한 스탠스하고 저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문제지만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지만 나도 풀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의지, 그 선생님이 틀렸지만 내가 저기서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선생님도 모르는 걸 내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그거를 고쳐낸 게 아니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은 선생님이 틀린 내가 어떻게 찾아? 라고 생각했고 저는 보고 선생님 틀리셨는데요? 이렇게 찾아냈다. 그 의지가 굉장히 다르고 저는 이게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정말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사업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군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타고난 아이들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타고난 아이들만 푼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더 궁금해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생각해보시면 전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느낀 건데 이런 관점만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의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이걸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중점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걸 꼭 외워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진 아이들은 진짜 계속 배워요. 이런 아이들은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나보다 못하는 애한테도 배우고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딱 찍어서 알려준 그 문제만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근데 이 관점만 심어주면 되는데 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심어줬느냐 안 심어줬느냐, 아무도 안 심어주니까 타고난 아이들이 유리하다. 실력이 아니고 이 관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실 저는 진짜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냐 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과서는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만든 이 정수만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막 뭔가 이렇게 비비 꼬아놓은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문제들을 활용하기,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이 용어의 정의와 이 용어에서부터 어떻게 지식이 파생돼 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수학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뭐야? 얘들 최대 공약수 다 구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야, 요것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최대 공약수가 뭐냐? 약수라는 거는 곱해서 이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약수죠. 공약수는 뭐죠? 그 수들의 두 수의 약수 중에 겹치는 게 공약수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런 거에서 수학 교과서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이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목차. 목차를 설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잃은 아이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아이들한테 주고 우리가 보통 주는 솔루션이, 얘가 4학년 걸 이미 막 어려워해. 그러면 얘 5학년 거니 걱정이네. 5학년 거 한 번 더 가르치자. 5학년 거 좀 미리 가르치자 이렇게 하거든요. 걔는 이미 파랗게 질려 있는 상태에서 5학년 거는 나 4학년 거도 못했는데 5학년 거 막 이런 거거든요.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얘가 이걸 모른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4학년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해서 야 너 왜 집중 안 해? 근데 얘기하다 보잖아요. 얘는 사실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나눗셈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나눗셈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를 못 푼 건 우리가 왜 집중 안 하냐, 너 실력 좋은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얘는 벌써 거기서 빵꾸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슬슬 풀어요. 근데 이게 잘하는 아이도 이래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 내가 이미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미 저기서부터 빵꾸가 엄청 나 있어요. 얘는 8, 9, 72가 아니고 나서는 곱하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곱하기랑 더하기 헷갈려요. 8, 9 했는데 17로 계산하는 아이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4학년, 5학년인데. 이게 그런 애 엄청 못하는 애들이지가 아니고 생각보다 비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자존심, 진도 일단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방학 한두 달이면 돼요. 저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짚어가면서 오시면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해했다. 내가 몰랐는데 이해했다. 내가 몰랐는데 이해했다. 이런 도파민이 터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학원 없어요 라고 하시고, 저는 열었죠.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5학년이지만 너 4학년 거 다시 하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동의하시니까 보내시겠죠.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있어요. 후행학습 전문 학원,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 학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표방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진도 학원들이 있잖아요. 과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정말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얘는 여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빵꾸 났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진짜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모르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그 부분을 저랑 상의해서 문제집을 좀 선정해서 같이 해보고 진도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옛날 거를 말씀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안 해줄 리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그런 의지를 밝히시고 선명하게 같이 로드맵을 짜서 하시면 선생님들은 좋아하신다고 오히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대형 학원에 쑤셔 넣으면 사실 그런 애들은 정말 안 맞는 거죠. 초등 수학이 무너질 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아이들 보내는 신호가 있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가 모르면 별표 치는 게 바로 그 시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얘가 별표 딱 치거든요. 모르면 별표 딱 쳐요 그냥. 무슨 신호냐면 얘가 나는 모른다고 인지를 딱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별표를 친다는 건 뭐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10분 정도를 매달릴 수 있는 문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분을 매달리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너무 너무 쉬울 수 있다. 이제 물론 그런 기본 유형들 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분 정도 고민해보고 모르면
뭐 답을 보든 누가 힌트를 주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자마자 별표 쳤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벌써 나는 해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벌써 아이는 인지를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님들은 뭐라 생각하시냐면, 뭐 귀찮아한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아니면 뭐 노력을 안 한다, 뭐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모르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런 아이도 있지만 진짜로 모르는 비율이 높다. 근데 그게 이 아이가 그냥 못한다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빵꾸가 났는지를 같이 찾아봐 주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걸 하려면 답지 체크하시는 걸로는 절대 못 찾아내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도 맞추기도 하고 아는 문제도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도 맞추고 아는 문제도 틀리기 때문에 못 맞추는데, 이거를 푸는 걸 옆에서 관찰해 주시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푸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수학 실력이 오를까요? 일단 아이가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한다. 그리고 모를 때 아이가 다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에 집착을 한다. 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할 줄 아는 아이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아이가 정말 자기가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아이, 막 문제집 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기도 모르는데 어쨌든 풀어 제끼는 아이가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 메타인지죠. 아이가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메타인지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모르는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내가 탐구하고 집착하고 뭐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왜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냥 그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 떨어지는 최악의 공부법 1위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진짜 질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질문해야 되는데 풀어 제꼈어요. 자, 어떻게 풀었어? 왜 풀었어? 왜 그렇게 돼? 모르겠는데 유형별로 풀었다. 나중에 반드시 빵꾸 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유형별로 나온 문제는 푸는데 딱 바꿔줬더니 못 푼다. 이거는 정말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모래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대로 가다가는 완전 모래성 우중충충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활용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물리의 법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화학에서 화학 반응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이제 하다가 공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유형별로 커버해서 다 푼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섞여 나오면 못 풀거나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이 친구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생각하는 그냥 맞는 방향이고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나 책에서도 계속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제 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아이가 입시에서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사고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가 문제집을 그냥 5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풀었어요. 어떤 애가 잘할까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일리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일리 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방법을 택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점수나 받아보자.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가능하다. 생각보다 단기간 6개월 정도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솔직히 제가 고등학생 부모님들한테 그냥 아예 공부하는 방법을 싹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옛날에 내가 놓쳤던 거, 몰랐던 거, 수학에 대한 관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나이라면 진짜 한 번 정도 도전해보셔야 된다. 이 관점을 바꾸고 영재가 아니지만 영재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도전해보셔야 된다. 그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계속 열심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